안녕하세요. 여러분, 재간둥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 시원하고 재밌는 소식들로 여러분과 아침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리서치 앱테크 아직 시작 안 하셨나요? 생각만 공유해도 리워드가 쌓이는 서치통 지금 시작해보세요. 원아이디 로그인 후 패널 가입 시 약 3,000원 상당의 리워드 적립. 리서치에 참여하실 때마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PTR 적립. 내가 초대한 친구가 패널 가입을 할 때도 리워드 적립. 지금 바로 서치통에서 우리 지역, 우리나라의 사건, 사고들에 대한 리서치에 참여해주세요. 자, 정치권 이슈 모아서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강시사 장윤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강복절이었습니다. 8월 네. 15일. 자, 뭐 건국절 이런 얘기도 좀 있는데, 아유, 참, 네. 자, 예상대로 어제 대통령실 반쪽 광복절 행사가 진행이 됐고, 대통령실에서는 반쪽 아니다. 대통령 가는 쪽이 공식 아니냐라고. 대통령실 갔으니까 예. 공식 행사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광복절, 경축사 등. 대한민국은 왕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통령 가는 곳이 다 무슨 제대로 된 행사다. 아니, 물론 대통령 중심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 중심적 네. 국가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반쪽이 아니라 세 쪽이었어요. 세 쪽입니까? 예, 왜냐하면 오전 10시에 정부 주관으로 하는 세종문화회관 행사가 있었고, 같은 시간에 광복회가 주관하는 백범 기념관에서 기념관 행사 있었죠. 예, 별도의 또 야당 예. 정치인들 많이 왔습니다. 광복회 인사들도 많이 오고요. 그런 행사가 있었고, 오후 2시에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맞아요. 또 함께하는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그야말로 해방절 아닙니까? 네. 일제의 핍박에서, 일제의 수탈에서 말과 글과 어를 빼앗았던 정말 그 끔찍한 일제 식민 지배 치하에서 벗어나서 온 국민이 해방된 날이었는데, 그날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그것도 79주년입니다. 내년에 80주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 쪽, 세 쪽 나가지고 기념행사에 심지어 국회의장도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정부 공식 행사에. 해방 이후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예. 정부 수립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아예 반쪽짜리 아니다. 대통령이 갔으면 된 거지. 뭐가 문제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인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 스스로가 통합의 역사를 부정하는 상황 아니냐. 네. 저는 굉장히 개탄스럽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역사 전쟁이, 그것도 대통령 주도로 이렇게 진행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 얘기 좀 하셨는데, 네. 경축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축사 부분에서 일단은 광복절 경축사인데 일본이 없어요. 작년에도 그랬긴 했지만 네. 일본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처음 들어서고 예. 나서 가장 기가 막혔던 게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식이라는 기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대법원에서 일제 식민지배 당시에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 징용당해서 그 전범 기업에서 일했던 분들이 노임도 똑바로 못 받고 네. 핍박당하고 두들겨 맞고 막 굶기고 이랬던 그 인권 참상에 대해서 고발하고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아야겠다, 배상하라라는 네.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니라 우리 정부하고 일본이 함께해서 무슨 제3자가 변제하는 방식으로 풀자. 그리고 지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시잖아요.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외교부 직원들이 막 찾아가서 이거 돈 받아라. 맞아요. 계속 예. 막 강요를 하고 해서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터졌을 때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 네. 성일종 의원이 특히 이제 그런 내용을 강조를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물컵 반잔의 논리를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반잔을 채우면 나머지 반잔을 일본이 채울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사도광산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외통위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심지어 이거 뭐 계속 이렇게 사도광산 문제 해결 안 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면서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과연 국익에 반하는 논리냐 아니면 국익에 합치하는 논리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상식을 가진 국민들 그리고 국익을 생각하는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건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광복절 축사에도 일본 얘기가 전혀 없고 그렇습니다. 그 일본에 대한 비판 자체가 없다는 건 비판이 그렇죠.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문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3.1절 경축사하고 8.15 8.15 경축사예요. 경축사예요. 그리고 특히 8.15 때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 책임을 늘 물어왔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과거에 진보 정부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일본 언론들조차도 이거 되게 특이하다. 놀랐어요. 예, 비판이 없어 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니온 게이자이 같은 신문도 이게 사실상 그동안은 그래도 일본에 대한 사과와 책임 이런 얘기를 물었는데 없었다. 그리고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기시다가 마침내 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복납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기시다가 이제 출마하지 않기로 9월에 물러나기로 한 다음에 차기의 총리로 거론되는 모든 사람들이 앞다퉈서 전부 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이 없다? 오죽하면 여권 안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특히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일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대한 언급은 엄청 했습니다. 8.15 경축사인지 6.25 특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북한에 대한 대화도 제안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문제가 저는 굉장히 사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통일 방안이 나올 것이다. 그럼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었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아닌 네. 새로운 어떤 내용이 탑재된 이른바 통일 독트린이 나올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로 나온 내용을 보면 337 통일 비전, 뭐 3대 통일 촉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 뭐 3대 통일 비전 뭐 이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요. 337요. 예, 제가 337 박수는 들어봤지만 337 통일방안 이번에 처음 들어봤지만 그 내용에서 그러면 뭐 특별하게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오로지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 인권 문제를 세게 강조를 했어요.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 위해서 북한 자유인권 펀드를 만들겠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저는 이게 제일 심각하다고 네. 보는데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경로로 다양한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인권과 정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있었던 북한 이탈 주민들 중심으로 대북 전단지 계속 뿌리고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우물풍선 받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앞으로 대북 확성기를 더 크게 그리고 더 세게 틀겠다. 이런 내용의 북한이 반증 가장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겉으로 얘기할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이 인권 얘기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좀 더 알게 하겠다. 예. 그 너무 싫어하지 않습니까? 북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생각인 거예요. 네. 북한에 지금 뭐 김주혜 씨까지 해서 4대 세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정상 국가라고 보기는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국제사회 기준에서 볼 때 국제 기준에 합치하지 않는 그렇죠.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북한 붕괴론 네. 이런 것에 입각해서 통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안착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뭐 김대중 네. 대통령의 햇볕 정책 노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실제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라고 체제를 부정하는 그리고 체제를 허물 것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자극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남북 당국 간 실무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문제 제기하고 정보 접근권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야 대화하자 하면 북한이 대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이것은 대화를 하겠다기보다는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하거나 뭐 이런 방안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급변사 때 전쟁도 불사해야 되겠다는 어떤 기본 방침을 가지고 네. 남북 관계를 풀어가겠다고 한다면 이거 대단히 위험하고 안 좋은 길이다. 이런 비판들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경축사 정리하면 역사 얘기, 역사 의식은 없었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더 좀 적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강복절 행사 지금 반쪽짜리를 만든 게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진행형입니다. 임명 철회하기도 그렇고 또 김영석 관장 사퇴하는 것도 시간이 좀 지났다는 평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논란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역사적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제 마침내 광복절이 이제 광복회 따로 네. 뭐 대통령 주관 행사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행사가 열렸고요.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김용태 전 최고위원이죠. 국민의힘 젊은 청년 정치인인데 네. 사퇴하는 것이 맞겠다. 대통령이 입장 정리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그분이 이제 파주 지역구 국회의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당원들 사이에서도 이거 좀 심한 거 아니냐. 포천 쪽이죠. 그렇습니다. 포천. 네. 예, 포천. 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안에도 올드라이트가 있고 뉴라이트가 있는데 그렇죠. 올드라이트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좀 심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김용태 지역구 어떤 마음을 좀 받아들여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고 이 흐름이 조금 더 강화되기 시작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어떻게 결심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기도 한동훈 하네요. 대표가 어제 SNS에 올린 메시지를 종합해보면 네.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유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강도 높은 얘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굉장히 아주 스무스하게 본인의 이제 의견을 살짝 밝히고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대통령에게 세게 각을 세우지는 못하고 복권 문제도 뭐 얘기했다가 또 접어들고 뭐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문제는 과연 이 김형석 뉴라이트 계열 본인은 뭐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동안 본인이 했던 발언과 뭐 책을 좀 종합해 보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피가 거꾸로 솟아오를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을 그냥 이 자리에 두고 계속 갈등할 텐데 그리고 광복회 회원들이 이분이 물러날 때까지 그 앞에서 기자회견, 집회, 뭐 시위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갈등을 계속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 갈등을 매듭 짓고 일단락할 거냐. 이것은 여전히 대통령의 몫이고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달려 있다. 근데 어제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 사이비 논리에 대해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고.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 그러니까 작년에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었는데 이번에는 반자유, 반통일 세력에 특히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야권을 얘기하는 거겠죠. 민주당을 강하게 지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결국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스스로가 싸워야 한다, 싸우라고 지금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을 그러니까 북한하고 통일 얘기를 하면서 남쪽이 지금 그렇습니다. 분열을 되고 갈등이 생기고 있어요. 뭐가 맞나요 이게? 맥락이? 그래서 어제 조국혁신당에서는 남남 갈등, 남북 갈등, 그리고 국제사회도 편가르기 하는 갈등의 경축사다 이런 비판 성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사실 대통령의 자리는 그 누구보다 통합,
갈등이 있더라도 그렇죠. 통합, 연대, 예, 그리고 함께 어차피 하자. 반 정도 지지받고 갔으면 네. 통합하려고 그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이 편 저 편 다 그렇죠. 내 편으로 만들어요. 전 국민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본인이 지지를 받아야 힘 받아서 더 큰 네. 정치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지지율이 30%가 안 넘기 때문에 그냥 기왕 이렇게 된 거 극단주의 세력 네. 예, 뭐 똘똘 뭉쳐서 예. 이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향후 3년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우려가 생기고요.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면서 네. 소위 태극기 부대,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에 뭐 2만 원 뭐 무슨 할아버지들 네. 할머니들이 2만 원 받고 집회에 참석했다. 근데 어제도 보니까 전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광화문 집회에 경찰 추산 2만, 주최 측 추산 5만이 모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당 부분 세력화가 된 거예요. 소위 얘기하는 극우의 세력화가 이명박 박근혜, 소위 태극기 부대라는 명칭으로 이 세력화가 된 것인데 예컨대 대통령이 또 싸워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부 주도로 이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향후 남은 임기 3년간 네. 또 더 크게 세력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랬을 예. 때는 저는 미국의 트럼프 치하에서 막 의회 난입 사건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야권에서 정말 어떤 해안과 네. 지혜를 만들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뭐 국론이 분열되거나 극단주의가 활개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권익위 간부 사망사건 관련해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살인자다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요. 대통령실 반응이 나왔네요. 상당히 격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 정혜전 대변인이 네.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세게 얘기를 했는데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고 국민을 향한 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사건 잘 들여다봐야 돼요. 네. 열심히 잘 본인의 직무에 충실하던 권익위 간부예요. 네. 그리고 이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뒷돈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청렴한 공직사회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이탈리아에 있었던 마니플리떼 운동, 깨끗한 손 운동처럼 반부패, 부패 추방 운동 이런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 나서 부패방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부패방지법이 입법이 되고 그리고 이것을 쭉 해서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그렇죠. 만들어진 겁니다. 부패방지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그렇습니다. 갑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일을 예. 해왔는데 아니 김건희 여사가 덮어놓고 명분백을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냥 그거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초등학생, 예, 받아도 돼요? 하는 아이가 있을까요? 없죠. 유치원생도요? 없죠. 받으면 안 되죠. 안 그게 되죠. 법 위반이지 아니 써놔서. 예. 예.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고가의 물건을 아니, 자, 고가 아니라도. 아무거라도? 10만 원짜리도 받으면 안 되죠. 안 왜 되죠. 받습니까? 제가 이상한가요? 아니요. 받든지 그러면 다. 그럼 나라가 됩니까?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다시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종결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이거 반드시 경찰로 이첩해서 수사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던 분이고 그분이 계속 권익위 수뇌부에서 일정 정도의 강압이 있었기 때문에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 입장에서는 이거 양심에 반하는 일이다라고 굉장히 주변에 심경을 토로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상황이 된 거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그분이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그런 선택을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현희 의원이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적 어떤 살인 이런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88년 50 청문회 때 전두환 살인마 뭐 이런 얘기를 얘기했잖아요. 국회 살인마. 본회의장에서 했었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이었죠. 예. 전두환은 좀 맞기는 맞고요. 예, 대충. 그런 차원에서의 예. 어떤 정치적 수사인 것이지 뭐 정말 직접적으로 무슨 어떤 물리력이나 뭘 동원해서 죽였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 근데 않습니까? 또 민주당 내에서도 또 이거 조금 심하다 과하다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판단을 하는 뭐 이소영 의원. 예.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딴 거는 몰라도
이런 거 할 때는 뭐 순식간입니다. 아유, 뭐 제명까지 해라. 네. 뭐 깜짝 놀랐어요. 네, 제명하라고 하기도 하고 예. 또 민주당에서도 맞불 작전 나가지고 예. 누구죠? 송석준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을 향해서 이제 그 똑같이 그 이분에 대해서도 그 문제를 삼고 있는 이런 아니 뭐 상황인데요. 저기 맞불 떠나서 네.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 저 난리를 쳐요. 왜 저럽니까? 그러니까요. 글쎄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거 뉴스를 다 거의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국장 사망 사건 관련해서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네. 특히 KBS 같은 데는 전면에 다루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제명한다 그러고 난리를 치면서 뉴스를 키우고 있죠. 이 사건 자체가 커졌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이 들긴 예. 하지만 근데 이 사건 정말 심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수사를 받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체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고위공직자나 뭐 이것도 재벌기업 이재명 대표 관련된 그 이런 게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받던 사람들이 그분들은 네. 검찰에 의해서 어쩌면 그럴 수 있는 상황 수사 중에 예. 근데 이 사람은 그것도 수사도 아니에요. 안 받았잖아요. 예, 아무것도 그것도 한 게 아니고 없잖아요. 권익위 안에서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네. 이런 상황이 있는 거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 내부에 있는 직원들도 부글부글 하는 것이고 정승윤 부위원장 그분이 바로 부패 방지 관련된 업무를 네.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실무, 그러니까 이 국장이 실무 책임자라고 한다면 수뇌부에서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담당이기 때문에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하거나 이런 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권익위에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실무국장이 이렇게 극단 선택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겸허한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된 것인지 사건의 실체를 알아보고 그렇게 가는 게 맞죠. 그리고 이분이 순직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전현희 의원을 공격하고 민주당 너희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공격한다면 오히려 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회 나와서 이분에게 질문이 쏟아지고 그래서 그랬다. 아니, 그러면 사실 그 안에서는 국회 출석해서 가장 민주당이나 야당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은 실무국장이라기보다 오히려 정승윤 부위원장이나 권익위 위원장에게 더 큰 네.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거는 경중에 맞지 않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사건 저는 어떻게 좀 보도가 안 되니까 없어지나 사라지나 싶었는데 어쨌든 제명한다고 하면서 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왜 정말 사망하게 됐는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걸 좀 밝히기를 오히려 바랍니다. 뭐 제명하든지 말든지 뭐 제명되지도 아니 않겠지만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검찰에서 조만간 무혐의 하겠죠. 예. 불기소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 과연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돌파구를 마련할 네. 거냐,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긴 한데요. 알겠습니다. 도덕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도덕이 무너져서 안 되겠죠.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2주 동안 우리 장선 기자님 이 최강시사 도와주셨는데요. 뭐 제가 자주 또 갑니다. 네. 편의점에 자주 가기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다음에도 또 네. 와주십시오. 네, 아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제가 소개는 못하고 있지만 예, 2주 동안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해서 정말 네. 행복했습니다. 네, 예.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최대 관심사가 네, 최고위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예. 토요일, 내일 토요일 선거 엄청 중요하고요. 모레 일요일 18일 날은 이제 전당대회가 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뭐 한편으로는 네. 이제 진짜 끝났구나 하는 긴장감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당장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자꾸 들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끝까지 최선을 다 하셔야 되겠죠. 예. 얼굴이 이제 옆에서 보면 조금 분장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힘든 아니, 모습이 보입니다. 예, 옆에 예.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게 예. 엄청난 체력전이더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총선 운동할 때만큼 힘든 거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죠. 사실 더 힘들었어요. 더 힘드시다? 왜냐하면 총선하면서 제가 상황실장을 했기 때문에 아. 사실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아유 이거 이번에 힘들고 예. 시간도 빡빡한 데다가 매주 연설을 막 서너 번씩 바꿔가면서 하는 게 이게 아우 끝까지 뭐 화이팅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광복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광복절이었는데 반쪽짜리 행사였다 등등 또 경축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흔히 친일 잔재 네. 뭐 청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제부터 이게 친일 현재 청산이 과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예. 어제 이종찬 회장님 경축사를 현장에서 들으면서 며칠 네. 옆에 이렇게 의원들 같이 있다가 막 가슴이 와서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구절들을 기억하실 텐데 네. 피로 쓴 역사를 혀로 덮을 수 없다. 네. 그리고 쭉 지켜보니까 이게 권력이 아니라 정의의 편이더라 역사가. 그리고 역사를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광복회 이종천 회장께서 역사에 대한 책무감을 담고 이렇게 피를 토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들 대부분이 현재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사실 많잖아요. 네. 뭐 검찰 정권이다, 독재 정권이다, 경제에 무능하다. 근데 그 가장 근원의 본질이 이 정말 친일 매국성, 뭐 저는 뭐 밀정 정권이라고까지 표현하는데 네. 이것이 정말 근원의 본질이라는 것이 총정리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번 상황이 예. 친일, 매국, 밀정. 밀정 대통령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나쁜 거 다 쓴 것 같은데요. 친일, 매국, 밀정. 근데 이 진짜 제일 나쁜 사람입니다. 사실은 밀정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냐면은 전 이렇게 봅니다. 친일 매국이라는 것은 예. 행태죠. 음흠. 근데 밀정은 역사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일제가 패망해서 한반도에서 물러날 때 네. 어떻게 보면은 권토중래 그리고 지금 현재로 보면은 사실은 어떤 전쟁할 수 있는 국가 군국주의적인 성격과 아시아에 대한 지배력의 회복을 향해서 쭉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제국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럴 때를 향해서 심어놓고 가죠. 실제로 우리 한반도에 각 분야에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밀정들이. 심어놓고 간 거죠. 아. 그래 그렇게 해서 쭉 성장시키고 육성하고 한 세력들이 성장해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군부 독재를 지원했고 이번에 검찰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뿌리가 됐고 네. 그 다시 2기 검찰 정권까지 가려고 하는 사실 이것의 뿌리다 하는 것이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그 다양한 세력들이 뭐 천공 같은 분도 예. 그런 분들이고 예. 이번에 독립기념관장부터 보면서 이런 김형석 어떤, 관장. 다양한 역사 관련한 단체들의 단체장들로 쭉 임명되는 것도 그렇고 대통령이 그런 세력의 중심에 아하. 이렇게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 본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인 것 같다가 아니라 본질인 것이 확인되는. 그래서 이렇게 근데 가장 나쁜 게 밀정이네요. 숨어 있다는 거네요. 친일 매국 밀정이라는 놈들, 거는 심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심어놨다는 거네요. 저는 실제로 일본에서 심어놨다고 심어놨다. 봅니다. 아하. 심어놓은 세력들의 성장이 이렇게 돼서 이번 인사들도 뉴라이트 인사들도 대부분 밀정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까? 그 세력에 의해서 성장한 각계각층에 뿌려져 있는 부분들이 이제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배치되고 있는 거죠. 예. 참 심각한 상황인데 뭐 광복절
경축사, 뭐 자유 얘기를 많이 하면서 또 통일 얘기까지 하던데 그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의 내용을 본인 스스로 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당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야, 초반에는 좀 그랬지만 계속 선두권 1등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인기가 좋으신 비결이라기보다는 일단 저는 네. 제가 수석 최고위원을 하는 것이 저 개인의 어떤 무슨 뭐 차원보다는 당이라든가 대표나 네. 당원들 입장에서 볼 때 안정적으로 당이 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히 필수적인 하나의 포석이다 이런 생각을 아하. 하고 처음부터 수석 최고위원으로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이제 당원들께서 이번에 사실 당대표는 거의 정해진 거고 네. 최고위원 5분은 다양한 필요와 선호에 의해서 이렇게 추려가시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은 그중에 누구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할 것이냐가 아하. 매우 중요한 현실적 예. 선택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예. 근데 그에 대한 어떤 종합적 전략적 판단들이 이렇게 좀 모여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건 뭐 제가 뭐 좋고 나쁘고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 일은 누가 하는 게 적당하겠는가에 대한 판단. 당원들의 판단일 것이다. 예, 지지자들의 판단일 것이다. 국민들의 판단. 근데 이제 일각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왜 이리 표가 안 나오냐. 이 발언 이후에 뭔가 결정적으로 김민석 우리 최고위원 후보한테 많이 표가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부분 네, 네.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런 점도 있고 또 생각해 근데 볼 그때 완전 초반이긴 해요. 팩트 사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예. 부분은 그게 무슨 의도적인 연출인가. 그게 전혀 아니거든요. 예. 저게 이렇게 우연히 나오다가 옆에서 막 누가 뭐 얘기하는데 그냥 우연히 얘기한 것이 찍힌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네, 대표가 예. 무슨 저걸 의도해서 이렇게 확산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히 찍혔고 네. 저한테 하신 것 이상의 덕담들을 저 이후에 쭉 다 후보들을 불러서 다른 후보들한테 하셨더만요,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예. 근데 이제 마침 아하. 그리고 아마 이제 대부분 제가 평소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한 어떤 스킨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초반에 중간 정도로 가다가 후반에 이렇게 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많이들 봤고 저도 사실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가 맞아서 근데 뭐 우연이라면 우연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와? 네.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관심의 계기로 작동한 것은 일단 뭐 맞을 사실인 것이다. 것 같고요. 예. 그 운이 있는 거죠. 자, 그렇지. 그런데 정봉주 후보 뭐 당시 이제 1등을 하다가 이제 2위 뭐 좀 떨어지면서 명팔이 이제 했던 발언, 명팔이 이재명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은 어떻게 봐야 될지 또 앞으로 선거가 60% 남아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토요일 날 서울 또 여론조사까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투표율을 조금 높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네, 예. 그러니까 일단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이 취지가 뭐지? 그 대상을 누구를 뜻하는 거지? 이걸 대부분 잘 이해가 안 맞습니다. 되고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은 사실은 아마 당원들이 제가 투표율이 높아질 거다 관심이라고 표현했지만 당원들은 대부분 조금 모욕감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당원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투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투표율 좀 낮다고 좀 이렇게 아니 근데 실제로 투표율이 낮았던 낮지는 것도 않은 아니죠.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온라인 투표가 지난번 온라인 투표보다는 높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온라인 권리당원에 있어서도 ARS가 남아있고 예. 대의원하고 국민 여론조사는 뭐 별개니까.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예. 기존에도 높았는데 ARS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적행위 밀정 정치를 또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가 겉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부에 뭐 정봉주 후보 등등을 또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거는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날 예. 할 때 뭐 현재 밀정 정권, 밀정 네. 정치, 이적행위 이것을 비판한 것은 실제로 원래 이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고요. 예. 근데 뭐 내부를 흔들거나 어떤 조직에서 싸우고 있는 상대에게
빌미를 주거나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면 밀정 정치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다 모든 그렇죠. 국가든 조직이든 해당되는 얘기죠. 자, 뭐 민주당에서 좀 뭐 이 단어가 그렇게 전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일극 체제, 이재명 사당화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여기에서 2기 이재명 지도부가 민주당 동심원 체제로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어떤 이제 내용입니까?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라는 단어가 좀 색다르고 어렵습니다. 생소하잖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예. 처음 쓴 용어인데 네. 이런 겁니다. 이번에 뭐 저 명팔이 단어도 그렇고 네. 과거에도 친명, 비명, 반명 이런 식의 구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의미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 현재의 민주당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사실상의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한 상태로 해서 전체가 국회의원 당원까지 굉장히 이게 지지의 공감대가 높지 않습니까? 네. 이미 이거를 어떤 친서관계나 거리로 구분하는 게 무의미한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런 식의 프레임 자체가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는 맞지 않고 그럼 뭐냐 앞으로 필요한 체제는 동심원이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동심원. 예, 이렇게 우리가 돌 던지 이렇게 파장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체제로 모두가 뛸 수 있다. 아, 기존의 계파 체제는 블락을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리는 구분 체제가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서 뛰는 체제를 뜻하는 것이고 실제로 저는 지금 이제 2기 지도부가 만들어가야 할 당이 네. 당에 괜찮은 분들이 다 국회의원이건 원외위원장이건 당원들이건 전문가들이건 괜찮은 분들이 다 자기 실력과 그 개성에 따라서 참여하고 네. 전력을 다 뛰고 대선도 그렇게 치르고 대선을 치르고 정권을 우리가 창출한 이후에도 그에 따라서 각각 역할하는 과거에 우리가 흔히 이제 비판할 때 개파라는 것은 실력이 아니라 그냥 자기 가까운 사람들 맞습니다. 쓰고 예. 혹시 권력 창출을 해도 그런 사람들한테만 자리를 주고 이제 이런 것이 비판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실제로 개파 정치를 별로 안 한 분이고 개파가 또 지금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하지 예. 않죠. 그게 사실은 그냥 시스템에 따라 일을 하는 스타일이고 네. 개파를 굳이 챙길 이유가 별로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실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실력 있고 잘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쓰는 시기여서 저는 당이 그렇게 가는 게 좋다. 오, 상당히 들어보니까 실력주의 동심원 체제. 딱 맞는 상당히 좋은데요. 네, 어떤 조직이라도 가장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국민의힘도 쉬울 것 같아요. 마찬가지고요. 양궁 체제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예. 올림픽 양궁 시스템. 양궁 체제. 양궁 예. 아니 이번에 양궁 양궁. 팀 야. 양궁 팀이 이제 예. 그렇게 팀을 운용해서 잘 됐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선발전 할 때 아시겠지만 뭐 다 필요 없습니다. 실력 있으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지난해 금메달 따도 소용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을 양궁 팀처럼 운영하자. 실력으로. 근데 저 얘기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흠. 제가 당에 조금 중진이라든가 소위 과거에 친명이다 비명이다 지금 뭐 반명은 없으니까 네. 하는 분들의 좀 중심에 있는 분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뭐 다른 역할은 별로 없는데 하나는 집권 플랜 짜는 걸 네. 하고 또 하나는 당이 이렇게 가도록 하는데 내가 좀 기여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무슨 개파를 따지는 사람도 네. 아니고 그렇게 막 모난 사람이 아니어서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대표께도 몇 번 드렸습니다. 근데 대표가 아주 같이 공감을 한 아하. 것이어서 저는 당이 이렇게 가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했는데 정당별 지지율 좀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매우 낮습니다. 지금 30%대인데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을 좀 보면 차이가 크지 않고 어떤 지지율 조사에 따라서는 국민의힘보다 낮는 어떤 건 경우가 좀 높고 많거든요. 어떤 건 낮고 예, 그렇죠. 예, 예, 예. 저런 게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스러운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소위 3대 정치 지표가 네. 현재 대통령 지지율, 다음 대통령 지지율, 네. 정당 지지율 세 개의 어떤 종합 콤비네이션으로 그렇죠.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현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을 넘어서 지하실이고 다음 대통령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가 상당 기간 지금 차이가 나는 1위이고 네. 그런 거예요. 네. 이거는 다음 정권에 대한 기대와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정당 지지율은 보수와 진보적 성향에 따라서 정당으로 나뉘어 있는 국민들의 인구 분포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일반적인 가치관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 한 네. 정당 지지율의 분포는 일정한 차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호불호잖아요.
그렇죠. 어느 그리고- 정당을 조금 더 좋아하냐 이걸 물을 아니 건데요. 그리고 이제 예. 나는 어쩔 보수라고 수 없다. 생각해, 예, 예. 나는 진보라고 생각해 예. 하는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를 그러니까요.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시군요. 그런데 이제 저게 큰 추세가 변하면 조금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네. 저 추세에서도 저희가 다음 대통령 지지율이 우리가 세다는 것뿐만 아니라 네. 당 자체가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집권 준비를 잘해서 신뢰감을 높여서 네. 몇 퍼센트 올리는 것, 저희는 그게 저희 숙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 경남지사 복권이 됐는데 이 복권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곡절도 있었고 논란도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뭐 이미 드러나서 네. 이제 보도도 됐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우선 네. 저게 저희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복권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권에도 그런 의사를 이미 몇 달 전부터도 전달한 예. 것을 사실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가 마감할 때 김경수 지사는 복권을 시키고 마무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김경수 지사가 어려움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자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대선은 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복권 이 타이밍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이나 뭐 집권 쪽에서 일부러 막 갈라치기 얘기도 나오고요. 여당이라는 것은 뭐 이런저런 계산을 예. 했을 텐데요. 세상이 뭐 계산대로가 되나요?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전당대회 이틀 남았지만 표가 이제 이 주말간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마지막 변수 또 마지막에 또 하고 싶은 말씀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이 안정적으로 네. 앞으로 이제 사실 풍파가 굉장히 저도 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풍파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싸움도 하고 당을 단결시킬 수 있는 데 있어서 대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사실상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추려질 텐데 그중에서 수석 최고위를 누구로 하느냐 김민석을 수석으로 하는 것이 당과 또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필수적인 포석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 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자, 부조리함 두고 볼 수 없고 미심쩍은 게 있다면 집요하게 파고 또 파서 기어이 사실관계를 찾아내서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분 오늘 모셨습니다. 자, 이분 기자인지 탐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탐사 보도에 아주 열정이 남다르신 분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 설명이 맞습니까? 기자입니까? 탐정이십니까? 근데 기자 탐정 이게 차이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근데 원래 탐사 보도가 네. 인베스티게이티브 이렇게라는 게 있잖아요. 예. 원래 그게 이제 경찰 수사 미국에서 FBI 경찰 수사 방식으로 취재한다 뭐 그렇게 생겼대요. 아하. 비슷합니다. 근데 요즘 기자들 보면요, 특히 법조 기자님들
또 정치부 기자들 네. 보면 탐사 보도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하고 달라서. 어떻게 선배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예.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탐사보도 탐사보도팀을 만들었다가 네. 오래 유지를 잘 못해요. 아. 왜냐하면 아이템이 드문드문 나오니까. 그렇네요. 대부분 데일리 뉴스 한 데는 좀 쉽지가 않죠. 네. 또 탐사 보도는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법조 기자들 보니까 편하게 뭐 이런 말씀 드리기 조금 불편하고 죄송스러울 수도 있지만 받아 쓰는 게 좀 편하잖아요, 사실은. 틀릴 일 없고 문책 당할 일 없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제 네. 가만 보면 법조 무슨 뭐 대기업 수사를 한다든지 권력 비리 수사를 한다고 할 때, 뭐 검사 비리 수사를 한다고 할 때 거의 속보식으로 매일매일 뭐가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 어떻게 보면 흘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씁니까? 조사를 받고 있는데 막 받고 있는 순간에 막 뭐가 나와요. 예. 무슨 얘기를 했다고. 예. 근데 그게 편하죠. 왜냐하면 나중에 뭐 고소를 당하거나 예. 그럴 일이 없죠. 고소 전혀 안 당하고 네. 또 단독을 빨리 속보 이렇게 낼 수 있는 거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달콤한 유혹이 아닌가. 그래서 검찰들이 자꾸 그런 걸 이용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또 애청자들, 우리 뉴스 인사이드 애청자들 위해서 아주 시원하게 또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실 건데, 지금 요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소가 최근에 되셨어요. 그 기소된 네. 내용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지난 대선 당시에 제가 예. JTBC에 있었을 때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검중수부 주임검사로 있을 때 대장동 브로커 조우용을 봐준 의혹이 있다. 네. 라는 일종의 그 후보 검증 보도를 했던 거죠. 네. 그게 뭐가 잘못돼서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뭐 커피 얘기도 항상 하는 얘기긴 한데 커피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법조에 계속 네. 출입하는 변호사다 보니까 커피 한 잔 해주려면 윗사람 보고도 해야 될 거고 박 검사가 했다면서요. 그거는 팩트라면 커피를 타준 그런 내용이 누가 타주고를 떠나서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조모 씨, 조우영 씨가 나중에 처벌받잖아요. 네. 똑같은 내용으로. 네, 네, 네. 그 정도면 어떤 편의를 봐주고 특혜를 받았다고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보도로.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보도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게 명예훼손이 왜 됩니까? 그때는 이제 제가 그냥 보도한 게 아니라 수사 기록과 정영학 녹취록을 기반으로 예. 한 거잖아요. 검찰 수사 조금 기록. 조금 사실관계 차이가 있다면 누가 타줬냐 안 타줬냐. 근데 사실 커피든 뭐 나오지 않는 걸로 포카리 알고 있는데. 스웨트를 줬던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그때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정치권에서 이제 커피로 논란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뉴스타파 와서 대장동 수사 기록으로 네. 1년 넘게 해서 약 70개의 기사를 썼는데 네. 계속 저희가 취재를 하고 보도를 하면 할수록 보시면 돼요. 그냥 뉴스타파 홈페이지 오셔서 예. 대장동 엑스파일이랑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걸 보시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고 대장동 브로커 조용은 당연히 수사를 했어야 되고 그때 그렇죠.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구나. 대장동 대출만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는데 그걸 모두 그 대검 중수부가 몰랐다?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럼 단순한 참고인 조우영이 그 전관인 박영수 변호사를 더구나 대검 중수부장 네. 출신 변호사를 왜 씁니까? 상식적으로.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요. 얼마 비싼데요. 얼마 비싼데요. 그 어떻게 또 비싸다고 쓰지는 것도 아니에요. 소개를 받고 해야 되는 거고 제대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수사 기록을 저희가 복사를 해왔어요. 네. 이 안에도 엄청난 것들이 꽤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항상 검사들이 예. 5만 페이지 뭐 넘어가고 이러면 뭐가 들어간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이 안에 본인들도 네. 까먹습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들? 그러니까 넣지 말았어야 될 기록들도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찬찬히 보도를 계속하겠습니다.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인데 지금 명예훼손 말고 또 다른 범죄도 있다면서요. 기소된 것 중에. 저도 놀랐는데 JTBC에 대한 업무방해? JTBC 업무방해요? 네. 그러니까 뭐 검찰이 이렇게 JTBC를 걱정하는지 모르겠는데 JTBC가 뭐 그런 걸 주장했는지 모르겠는데 JTBC에 제가 이제 뭐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서 예. 허위 보도를 했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네. 허위 보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맞아요. 네. 위계해가지고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허위 사실이 아니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요. 검찰이 허위 수사를 한 거죠. 그러면 오히려 이런 게 참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대통령의 한마디에 이런 수사팀 맞습니다. 발동이 돼가지고 안 되니까 영장 청구해봤는데 그 영장 발부도 저는 좀 놀랐는데 어떤 신학님 김만배 씨 두 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구속된 상황이고
또 지금 봉지욱 기자님까지 이렇게 기소가 되는 상황인데 글쎄요, 참 속상하십니까? 아니면 전투력이 막 더 생기십니까? 피곤합니다. 아, 피곤하죠. 피곤한 게 수사를 11개월째 그러니까요. 했고 지금 아직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는 끝내지도 않았거든요. 예. 지금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재판에 갔으니까 네.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네. 이거는 만약에 이게 허위 보도가 아니고 판사가 그럴 거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의혹 제기를 할 만한 네.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판결을 하면 거긴 누가 책임입니까? 검찰과 대통령이 책임져야죠. 네.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설사 허위라 하더라고. 허위가 아니라 말씀하시지만 보도하면서 취재하면서 제대로만 조사를 했고 그만큼 했다면 죄가 안 됩니다. 이건 다 모든 게 똑같아요. 위법성이 조각돼서 표현되는데 우리 봉 기자님은 또 이것도 허위가 아니다. 사실에 맞는 취재가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 문제 제기했던 기소했던 검찰이나 대통령 쪽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얘기 들으면 충격받았어요. 따님도 통신 조회를 받았다면서 저 그 얘기 듣고 눈물이 좀 났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네. 때 민주당이 배우다라는 네. 거였잖아요. 네.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언론사들이 민주당으로부터 뭐 자료를 제공받고 허위 보도를 한 것이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보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포인트를 잡고 시작해서 다 잡는 그렇죠. 거죠. 그래갖고 배후 세력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11개월이 걸린 거예요. 네. 이게 지금 국기문란의 1급 뭐 중대범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해놓고 무슨 국기문란 범죄 내란에 준하는 범죄를 10개월 넘게 수사 못 하거든요. 그거야말로 그 업무 태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연계성을 찾으려다 보니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온 거예요. 안 나오다 보니까 검찰이 선택한 게 통신 조회를 한 거죠. 예. 네, 저희 피의자들하고 참고인들 통신 영장을 받아서 예. 통화 내역 누구랑 통화했는지 다 봤는데 안 나오니까 찾다 보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때 수만 명이 넘거든요. 지금 예. 저 혼자만 해도 3,000명이 넘어요. 3,000명 그리고 수만 명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에서 이제 최초 보도 예. 3,000명 예. 이상이다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그것도 이제 근거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이 수사관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네. 봉지욱 한 사람의 통화 1년치 통화 내역을 봤다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단순하게 뭐 스팸 문자가 왔잖아요. 예. 그 문자를 저한테 스팸을 보내면 그분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문자 단순히 한 통 보내기 때문에 3,000명이 훨씬 넘고 네. 한 차례 한 게 아니고 저에 대해서 4차례 했습니다. 네 번이나. 그러니까 누적으로 보면 저 혼자만 해도 12,000이네요. 12,000. 432 네, 맞죠? 네. 12,000. 이게 저희 딸이 받은 거 제가 좀 화가 났던 것은 초등학교 5학년이 뭘 압니까? 화납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갖고 네. 야 이거 한번 폰 좀 보자 이런 게 왔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딸은 왔다고 자기가 보고 확인해주고 초등학생은 모르니까 제가 봤죠. 네. 검찰이 뭔지도 몰라요. 경찰은 아는데 검찰을 잘 모르죠. 초등학생이. 네, 모르죠. 근데 제가 보니까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도대체 이게 그렇다면 1월 달에 했던 통신 조회를 왜 7개월이나 지나서 보냈는데 검찰이 나중에 보니까 증거인멸 도주 우려. 그러면 저희 딸들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습니까? 집을 나갑니까? 아버지의 그 혐의에 대해서 증거를 인멸하고? 그럴 리 없잖아요, 네. 사실은. 핑계인 거고 그 관련법이 바뀌면서 일정 기간 이후에 무조건 통제해주라.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 말씀 완전 발각된 거죠. 검찰의 어떤 통신조회 근데 이제 행태가. 정말 제대로 보냈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예, 왜냐면 아직도. 한상진 기자 예. 같은 경우는 딸과 뭐 당연히 통화할 거 아니에요. 했겠죠. 한상진 기자가. 기자의 딸은 이 문자를 못 받았습니다. 오호. 조회 문자를 못 받아서. 예.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이번에 올해부터 지금 이 통지했다는 거를 검찰이 알려주게 돼 있잖아요. 올 초 1월, 예. 2월부터입니다. 예, 그러니까 1월부터 예. 시작이 된 건데 예. 이번에 원래는 시스템 전산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구축이 아직 안 됐대요. 그래서 아하. 검찰이 사실상 그 뭐 손으로 이렇게 수기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누락이 있었고 지금 이 문자 못 받았다고 난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통신사에 가셔서 통신 자료 확인해봐야 혹은 되겠네. 통신 사실로 검색하시면 검찰이나 경찰이 내 그 가입자 정보나 이름 주소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갔는지 알 수 있어요. 잠깐만, 제가 봉 기자님하고 통화한 적도 있을 뿐더러. 아니 못 받으셨어요? 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사실은 했으면 했다고 걱정이 보내야 되죠. 되는데 예. 안 보냈으면 선별적으로 보냈거나 누락이 됐다는 거잖아요. 저 관계자분들하고 대부분 통화를 해봤어요. 아니 저는 뭐 받으셔야 이게 되는데. 뭐 이게 나쁜 짓 하러 통화한 거 아니에요? 혹시 검찰 좀 바라보는 그냥 취재나 이런 차원에서 정보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저도 지금 누락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통신사 들어서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화가 갑자기 확 올라오는데 이게 이렇게 통신조회를 무더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놓는다 이런 느낌도 근데 들기도 저 하고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 이 정권에서 수사를 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대장동 그 기록을 공개했잖아요. 네. 대장동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검찰이 가장 하고 싶었던 대장동 그분을 이재명으로 만들어서 기소를 네. 하고 싶었죠. 아하.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은 이재명이 약속받았다라는 걸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하고 싶었는데 예. 제가 보니까 자기들 수사 내용도 그게 아니었고 음흠. 이거는 거의 그냥 소설에 가깝구나라는 그 증거 자체를 이제 제시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미운털이 상당히 바뀌었을 음. 것이고 뉴스타파에 대해서는 도이치모터스 그 김건희 주가 조작 최초로 보도한 것도 뉴스타파고 뉴스타파고. 지속적으로 보도한 것도 뉴스타파였기 네. 때문에 더군다나 검찰 특활비 음흠. 특수활동비 그것도 보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던 와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장재원 의원이 국회에서 그랬죠. 뉴스타파를 폐간시켜야 한다. 네. 그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고 싶었던 거죠. 아, 네. 그 목적으로 검찰권을 활용하고 있다. 조회하고. 그러니까 조회해서 정보를 얻는 건 사찰에 가까운 거 아닌가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예. 하냐면 예를 들면 저 혼자만 해도 아까 들었지 만 건이 넘을 것이다 하는데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에 엔디파스라는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이 있습니다. 엔디파스란 프로그램에 이 통화 내역 조회한 결과를 넣으면 봉지욱의 인간관계도나 인맥지도 취재원이 누군지 공익제보자가 얘가 이런 보도를 했는데 공익제보자가 누군지 나와요?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관계 나옵니까? 아우. 공익제보를 하신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직 공무원이거나 뭐 기업 관계자들이 내부 고발을 했는데 네. 그 사람 찾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봉지욱의 인맥 지도를 삭제하지 않고 검찰의 어떤 디넷이란 디지털 수사망 서버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검찰이 디지털 수사망의 봉지욱의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시민보 기자가 도이치 사건으로 뭐 명예훼손 김건희 여사한테 고소를 당해서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는다 하면 예. 시민보호에 대한 건 없으니까 봉지욱 거를 꺼내갖고 봉지욱의 인간관계도와 시민보호를 연결을 시켜요. 네. 그렇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뉴스타파의 취재원이 누구고 제보자가 누구구나 알 수 있거든요.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뉴스타파도 보도해준 뉴스버스 같은 경우 이진동 기자 같은 경우는 또 검찰이 어떤 압수수색한 걸 자료를 차곡차곡 다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 이것도 보도된 바가 있는데 많은 정보들이 국가기관이 갖고 있다. 이거 자체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검사 탄핵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수요일 검사 탄핵 청문회 했었는데 한번 보셨으면 저도 한번 보긴 다 봤는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좀 뭐 중요 증인들은 빠졌지만 또 필요한 사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장시호 씨가 사실은 본인 성격 같았으면 나왔을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 못 나가게 한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그렇게 때는 보인다는 거죠? 본인은 그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상, 네. 답답해했고 나는 진실을 뭐 얘기하겠다 예. 이런 스타일인데 예. 누군가 못 나가게 한 것 같고 예.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날 이제 사실은 뭐 일부 기자와 대부분 안 나왔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김영철 검사는 당연히 본인도 안 나왔고. 나왔고요. 네, 네. 예. 근데 아쉬운 거는 변희재 대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도 뭐 네. 얘기를 자꾸 계속 왜 안 나온지 변 모르겠어요. 대표가 내용들 많이 알고 네. 있고 자료도 많이 갖고 있는데 강진구 기자는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근데 뭐 변희재 얘기를 대표는 아무래도 하던데. 태블릿 쪽이고 이 사건은 뭐 태블릿보다는 다른 쪽에 장시호랑 김영철 검사랑 관계고 그 와중에 위증 교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 초점이 문제되겠죠. 맞춰져 있죠. 자, 특히 좀 문제되는 게 오빠 이렇게 장시호가 이 김영철 검사한테 김스타 그러면서 오빠 그러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이거예요.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 이 부분이거든요. 뭐 특히 이재용 당시 재판 네. 이런 등등해서 근데 이게 지금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장시호 씨 친구 이모 씨의 네. 그 녹음 파일이잖아요. 예. 녹음 파일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 이재용 회장의 프로포폴 네. 그 투약에 대해서 제보 자체를 장시호 측에서 한 걸로 처음에 네. 알고 있어요. 아, 그거 예, 맞습니까? 그걸 준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줬다고 이제 그렇게 거기 통화 내용에도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 위증교사 의혹이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되게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장시호 씨와 만나거나 계속 연락을 해왔고,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전화번호 바꾸고 없어졌습니다. 외국에 갔다고 하던데요. 바꾸고 잠수를 탔어요. 네. 그 전까지 계속 저랑 연락을 하다가 했었는데, 저는 이게 이 김영철 검사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 이 신빙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정보를 저한테 여러 번 얘기한 적도 있고, 일 검사나 그 윗사람 알 수 있는 것들을 얘기했다는 그러니까 거죠. 예를 들면 작년 1월에 네. 김성태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도피해 있다가 잡혔잖아요. 네. 근데 필리핀에서 체포됐다는 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데요. 네. 그래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네. 아무튼 체포됐고 곧 들어올 거야. 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지욱의 취재를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네. 알려줄 수 있어. 그래갖고 넉 달 뒤에 5월달에 제가 만났어요. 물어봤어. 그런 걸 어떻게 하는 거야? 하겠냐? 그러니까 뭐 오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빠들이라고 해요. 그냥 예, 자기가 오빠들. 친한 검사들, 오빠들. 수사관들을 오빠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갖고 자기가 많이 여러 곳에 알고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이분이 과시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과장하고 과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허풍이 있긴 있다. 근데 아예 백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없는 걸. 예. 이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종호 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기꾼들 많이 직업상 보면 0에서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1에서 맞아요. 5나 10을 만들 수 있죠. 맞습니다. 장시호 씨도 그렇다는 거죠. 과장은 있으나 네.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저는 결정적으로 장시호 씨의 휴대전화가 모처에 숨겨져 있다고 본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요한데 예. 그거. 9대 중에 2대 정도가 예. 김영철 검사가 나올 건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지금 수사하고 있잖아요. 김영철 검사 고소해서 경찰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강제 수사 안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는 광범위한 통신 사찰과 네. 압수수색을 해놓고 뭐 몇만 명을 지금 네, 우리가 네. 몇천 명, 최소 몇천 명, 몇만 명 하는데 김영철 검사 그 수사에 아주 기본적인 것 그러니까 하네. 이 김영철 검사 이 사건은 간단해요. 장시호 아이고 전화기 하면 끝나요 그냥.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이번에. 예. 조사를 받을 겸 경찰 수사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조사를 받을 겸 그 휴대전화에 대한 예. 증거인멸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인데 예.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었죠. 9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9대에 대한 복제폰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갖고 있을 것이다. 아니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갖고 있을 것이다. 외부에 있기 때문에 복제된 것이 증거로 쓰일 수는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제된 폰이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증거는 분명히 있다, 남아 있다라는 그 거죠. 내용이 지금 청문회에서 공개된 거는 뭐 오빠, 오케이, 뭐 등등 친밀성을 좀 표시할 수 있는. 그게 어디서 나왔겠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장시호 폰에서 나온 건데 나온 거겠죠. 폰에서 나온 건 그건 네. 극히 일부분이고 일부고. 0.01%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대화라든지 문자들이 있으면 범죄 사실이 통화 예. 사실이 있고 장시호 씨가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네. 저기 그 문자에 보면 몇 번 공급 땡땡으로 전화할게. 그러니까 여러 대 전화로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뭔 얘기냐라고 했더니 투지폰, 폴더폰으로 했다. 예. 왜 폴더폰을 썼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모한테 배운 게 그거잖아. 아. 최순실 이모한테 배운 게 바로 그 보안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보안. 폴더폰 지금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폴더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결국 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민주당이 김영철 검사의 탄핵 사유는 사실은 이 장시호하고 부적절한 관계, 뭔가 봐주고 기밀 유출하고 등등의 얘기인 거잖아요. 자, 이게 좀 확인이 되는 거고 아니면 또 이게 탄핵 소추까지도 갈 수 있는 건지 또 뭐 생일 파티도 했다고 하는데 불러가지고 전 처음 봤어요. 저도 변호사지만 그렇게 특혜를 준다면 뭐 다 해주고 싶을 거예요. 피의자나 구속된 입장에서는 그 등등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이 될까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장시호 휴대전화에 있겠죠. 전화를 그거를 본인이 없앴다 하더라도 뭐 복제된 폰이 있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건은 또 별건이 있습니다. 다른 또 사건이 있어요? 또 있어요? 장시호 씨의 별도의 형사 사건에 네. 김영철 검사가 뭐 약간 개입된 정황 예. 그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 아마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이라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이건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러면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적극적으로 기명기다 아니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뭐 방해하고 뭐 전현희 의원 얘기하고 엉뚱하게 청문회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각하는 게 특수부 검사를 모르는 거죠. 예. 정권이 바뀌면 김영철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래왔고요. 지금이야 예.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할 때 네. 김진태 의원이 엄청 공격했어요. 국민의힘이 기억납니다. 다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 근데 지금 같은 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생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또 다 돼서 우리 네. 봉지욱 기자님하고는 다음에 한번 다시 아마 또 청문회들이 계속 준비 어미준 뭐 등등이 있고 대부분 또 관련성 또 있기 때문에 아마 강백신 검사도 그 문제가 박상용 검사, 대북송금 검사. 사건 제가 예. 또 보도를 했으니까 그건 예, 그때 한번 네. 다시 한번 더 모시고 또 얘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하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자, 매주 금요일 베프의 촉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한 주간에 가장 관심 끌었던 이슈, 사건 이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얘기 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팬인데 이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도 부담스럽기도 해요. BTS. 네, BTS. 저는 안 하겠습니다. 아, 해야 돼요. BTS의 슈가 씨가 술 마시고 전동 스쿠터 운전하다가 지금 입건이 됐는데 이 사건 좀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6일 밤 네. 용산 한남동의 한 거리에서 네. 전동 스쿠터를 탄 슈가가 넘어졌습니다. 아. 그게 이제 CCTV에 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이제 보신 그 영상이고, 네. 근데 그 넘어진 걸 하필 그 옆에 있는 경찰 기동대원에서 발견돼 갖고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냄새가 확 나는 너무 거예요. 나니까. 네, 그래갖고 바로 이제 112 불러서 음주 측정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네. 문제는 그 술의 양이 네. 무려 0.277. 잠깐만요. 0.227요? 예, 예. 그러니까 음주 단속 기준이 얼마죠? 0.08입니다. 그러니까 0.08은 취소고 예. 그 앞쪽은 0.03. 3부터 0.08까지 예. 정지죠. 예. 그러면 0.03 대비 0.2면 10배 가량 저는 되는 거의 거예요. 술에 쩔였는 상황인데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 우리가 보통 저는 술을 잘 못합니다. 뭐 잘 드시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몇번 보통 먹어봤지만, 한 네. 소주 한 3병? 저는 더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더 돼야 될것 그것도 같은데. 급하게 먹고 예, 예, 예. 왜냐- 원샷. 예. 왜냐하면 이분이 술을 마시고 온 게 아니라 그 마신 다음에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풀리는 경우 생각하면은 더 드신 겁니다. 아하. 근데 이렇게 그 뭐가 문제냐?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예. 맥주 한 잔 했다고 맥주 한 잔 마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다 이거는. 예, 예. 그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체질에 따라서 아니 이렇게 아니, 그러긴 그건 안 나오나. 되죠. 근데 이게 그건 체질에 따라서 정말 만에 하나 살짝 먹었는데 뭐 쫙 흡수돼 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0.082 취소 수준인데 0.227이면 뭐 엄청난 만취 상황이고 맥주 한 잔 먹었다고 하기에는 그건 아유, 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맞다. 아니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그리고 아무리 오차범위를 한다 하더라도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누가 어떤 형태로도 아닌 거고. 네. 또 논란되는 게 이거잖아요. 원래 전동 킥보드,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것도 뭐 맞지 않았었어요. 예, 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네. 우리 시청자께서 자전거를 타고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그것도 네. 정말은 적발 대상인데요. 네. 크게 PM 개인형 이동 장치와 안장을 놓고 타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킥보드라고 하면 서서 이제 쭉 가는, 맞아요. 그죠? 서서 가는 거. 그거는 이제 과태료 처분 이게 이쪽 거기까지지만은 네. 안장을 놓고 가는 건 뭐가 아니면 이거는 일종의 오토바이 개념입니다. 그렇죠. 원동기 장착 아. 자전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오토바이. 예. 오토바이면은 그거는 모든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차에서 자동차를 타고 술 마실 경우랑 똑같습니다. 0.03에서 0.08이 뭐 처벌 수위가 있고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이분은 차를 타고 음주운전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킥보드 탄 거 아니시죠?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CCTV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나. 그리고 본인들도 알죠. 킥보드인지 스쿠터인지 구별이 안 됩니까? 다 알죠. 근데 구별 안 될 그거를 수는 있습니까?
안 되죠. 아니죠. 왜냐하면 예. 생각해 보시면 예. 소속사가 하이브입니다. 아, 하이브. 그 유명한 하이브. 네, 세계적인 네. 그룹 어떤 그 상태고 네. 그런데 거기에 고문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있죠. 예. 그런데 그거를 구분 못한다? 아니 이 포탈에 쳐봐도 금방 구분이 나오는 거를 네. 일반인도 아는 내용이긴 그러니까요. 한데요. 예. 이게 스쿠터냐 뭐 오토바이냐 아니 그 킥보드냐 이것도 문제지만 또 문제되는 게 동선이에요. 좀 전에 조금 언급하셨지만 자신의 팬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슈가가 본인이, 올렸는데 예. 동선 부분도 뭔가 좀 안 맞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식사하면서 뭐 한 잔 정도 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반주를 했다. 그리고 귀가하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 주장의 네. 요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도로 찍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뭐라면 식사하는 데와 작업실과 작업실에서 집. 이 지금 여기서 이 문제가 됐던 건 집 근처에 인도를 연석을 들이받고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예. 지금 문제는 그러면 본인 말대로면 식당에서 집으로 바로 왔어야 되는데 네. 문제는 개인 작업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 식당에서는 뭐 흔히 말하는 맥주 한 잔 먹었다 하더라도 네. 지금 먹은 개인 작업실에서 그 많은 걸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혼자 드셨겠습니까? 아, 누군가 있었을 것이고 혼자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양이 그렇고. 그러면 이것은 이 큰 그룹의 어떤 이 세계적인 어떤 그 아이돌이 네. 이렇게 혼자 운전하도록 방치한 소속사는 뭐 하는 아, 사람들이냐. 예, 예. 이건 심각한 문제거든요. 음흠. 거짓말도 문제고 행위도 문제고 다 문제다. 음흠. 이 얘기죠. 자, 논란이 이뿐만 아닌데요. 또 슈가 지키기에 나선 팬심. 이 팬심도 BTS 팬심도 대중의 눈살을 찌푸리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슈가 챌린지라고 해서 네. 저기 저거죠. 옆에 술을 아, 놓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물론 아, 저건 외국에서 되는 부분이지만은 예. 뭐 한국은 아닙니다. 한국은 저건 아닙니다. 뭐 다른 예, 나라 예, 예, 외국 예. 같아요. 근데 차에 와인 같은 거 술 들고 지금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슈가 챌린지, 나는 이 슈가와 같이 한다. 뭐 네. 이런 느낌인데, 이건 조롱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 응원하는 겁니까? 두 가지가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둘 다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는 이제, BTS의 팬덤, 네. 아미가 네. 이제 분열됐다.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다른 쪽에서는 탈퇴하겠다. 아예. 네. 이 팬들이 또 근조한도 보내기도 한다면서요. 저쪽은 술 들고 막 운전하기도 하는데 반대편에서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탈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 사옥 앞에 지금 네. 근조, 본명, 민모 아. 이렇게 해갖고 한 부분이. 근데 여기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예. 우리나라의 아이돌 시스템은 팬덤부터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팬덤부터 형성이 돼갖고 그게 이제 어떤 그 SNS 통해서 타고 넘어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팬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큰 상태인 것 같고 그것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뭐 그런 팬들의 선택이지만은 좀 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뭐 방탄소년 슈가 이 상황 저는 그렇습니다. 뭐 지난번에 김호중 씨 사건도 뭐 그렇긴 네. 하지만 처음부터 그냥 얘기를 하고 하면 벌금 뭐 그거 하고 뭐 그쪽 그냥 그 정도 처벌을 받고 그냥 끝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 예. 아이돌이 커트 코베인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게 뭐죠? 27살, 예. 27살 증후군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아이돌도 비슷한 부분인데 27살에 많은 분들이 그때 선택 자살을 많이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10대 후반에 활동을 시작해서 10년쯤 지나면은 이 재계약, 네. 그러니까 지위가 변동되고 이런 부분인데 딱 20세 하면 27세가 그 그렇죠. 계약 한창 돈을 많이 벌 때가 예. 20살 정도. 그렇죠. 그 다음에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재계약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냥 다른 데로 독립할 것인가. 굉장히 심각한 게서 그쯤에 음주 사고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많이 있고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아이돌은 통장 하나 개설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성이 없어요. 왜? 다 해주잖아요. 그것도 문제네요.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화장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예. 말하자면 이런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나면 뭔가 부딪혀갖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매니저 전화했겠죠. 뭐 얘기해. 근데 김호준 건 같은 경우 그 매니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이걸 조작하라고 예. 했잖아요. 대표가. 그렇죠. 예. 근데 그 다른 매니저가 좀 들어가라 대신. 그렇죠. 예. 슈가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보는 이 슈가의 입장이 이게 네. 슈가의 입장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하는 저도 그 생각. 왜냐하면 보여주시면 예. 그렇죠. 네. 보여주는 이 내용이 SNS가 그러니까 뭔가 슈가가 썼을까? 슈가가 직접 썼을까? 그럼요. 약간 의문이다. 썼다 의문. 하더라도 손을 많이 댔을 가능성이 크다. 이 그러니까요. 말씀이시잖아요. 왜냐하면 예.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음. 성인이 자기가 잘못한 건 자기가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네. 이게 경제적인 논리, 그룹의 논리 이런 게 되다 보니까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음주운전했고 미안하다라고 했으면 끝나는 것을 속여서 한다면 이거 감당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성이 약한 아이돌 멤버와 경제적인 논리에 앞장서는 소속사와 연결되는 안 좋은 상황이 네. 김호준 상황과 아하. 슈가 상황이 같이 연결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심리적으로 사실은 불안한 분들이거든요. 네. 이 저기 아이돌. 예. 그냥 진짜 인기 김호중 씨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불안한 사람이에요. 불안한데 예. 이제 이것을 소속사에서 잘 케어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넘어가니까. 소속사는 돈을 벌어야 되고 이 아이돌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더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팬들도 사부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그 중요한 문화적 자산이 어쩌면 자산이에요. BTS는 뭐 그럼요. 저도 그렇지만 너무 좋아하고 전 세계적으로 좋아하는 자산 아닙니까? 근데 이 BTS가 이 엉망이 되는 걸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뭡니까? 말씀처럼 지금 경찰 소환 슈가 이루어지면 다른 것도 범죄가 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용산경찰서 앞에서 지금 취재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네. 그거를 그럼 뒷문으로 들어야 됩니까? 정문으로 들어야 그것도 됩니까?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김호준 건 아시다시피 이거 그랬다가 엄청나게 욕을 난리가 먹었어요. 났었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저 슈가 씨를 그 카메라 밖에 하는 것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뭐 베프님께서 좀 마지막으로 이런 아이돌들 이 김호중 같은 경우도 음주로 끝났으면 구속될 그치. 리도 없고요. 그치. 뭐 사고 났지만 거기서 뭐 처리했다면 제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일정 시간 지난 이후에 저는 복귀할 수도 있다고 그럼요. 보는데 왜냐면 충분히 잘못을 인정하고 뭐 이해는 되는데 지금 그 이후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해 때문에 구속까지 됐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아시다시피 SM 시스템이 있고 네. JYP 시스템이 있고 YG가 있고 요게 애매하게 돌아가는 게 하이브 시스템이라고 하이브. 알고 있는데 네. JYP는 아시다시피 심리 전문가까지 동원해서 네. 아이돌들의 심리를 케어한다고 하는데 SM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YG는 사실은 문제가 많았죠. YG는 그래서 지금 뭐 마약 사건도 있었고요. 예, 네. 본인 스스로도 이제 YG도 그렇게 됐는데 예. 하이브 같은 경우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전 기회가 있다고 기회 보거든요. 있죠, 기회 있죠. 있으니까 정직하고 정도를 걸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극복할 수 있는데 정답은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 거짓말을 왜 합니까? 근데 빼고 도망가고 거짓말하면은 이 세계적인 그룹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무너진다. 제가 보기에 정직하십시오. 그게 가장 그들을 지키고 우리 모두를 같이 가게 하는 겁니다. 슈가를 지키는 길은 정직입니다. 정직이에요, 정직. 그리고 뭐 우리 베프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좀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슈가, BTS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정직, 정석의 방법을 택하라라고 말씀 주신 것 저는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돌 관련된 엔터테인 회사들이 사회이사만 고용하지 말고 네. 심리 전문가를 그 안에 둬서 베프님 같은 분 고용하면 어때요? 프로파일러? 전 들어갈 용이 있습니다. 들어가고 싶대요. 들어가고 싶대요. 아니다. 들어가세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변호사 필요 없어요. 베이프 뽑아주세요. 변호사도 필요하죠. 필요 근데 있어요. 어쨌든 왜냐하면 선의 케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게 슈가가 저렇게 술을 먹고 운전한다고 누구라도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려야죠. 안 됩니다. 말려야죠. 슈가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업고 가야죠. 업고. 저 같으면 업고 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뭐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프의 촉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쳐야 되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식 또 이상민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을 볼 수 있는 영식당 준비되어 있고요. 자, 좀 아주 뜨거운 청문회, 방송장악 청문회 가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대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도 놓치지 말고 꼭 기대를 해주시고요. 잠시 뒤에 뉴스인사 프라임 진행이 됩니다. 오늘 세계와 K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은 세계와 K입니다. 이 시간은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본격적인 얘기 전에 이번 얘기 또 해야 되겠지만 어제 우리 강복절 경축사 있었어요. 대통령 경축사. 네. 아마 이건 그 경축사 관련해서 일본도 문제지만 뭐 러시아라든지 주변국도 아마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면 짧게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일본 언론이 가장 네.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일본의 역사적 그 반성을 촉구하는 얘기라든지 일본 관련 얘기, 일본을 비판하는 얘기를 하지 않은 유일한 대통령이라고. 일본도 놀랐어요. 예, 굉장히 이례적인. 니혼케이 기자의 신문에서 네. 왜 저러지 이랬대요. 굉장히 이례적인 한국 대통령이라는 예, 그런 얘기로 일본 언론이 많이 주목을 했다고 그러고요. 사실 일본 언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면은 예. 얼마나 할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언론이 더 크게 비판하고 계속해서 사실 이런 얘기와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 수십 개, 수천 개의 기사가 쏟아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론이 얘기하지 않고 일본 언론이 얘기한 걸 우리 언론이 가지고 와가지고 일본 언론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 이 행태를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다른 언론들 있잖아요. 세계의 뭐 다른 언론들이 뭐 그렇게 윤 대통령한테 관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윤 대통령은 이미 파악이 됐거든요. 아, 파악이 다 됐다. 이 사람은 어떤 독립변수로서 또는 이 사람의 말이 가지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주요 언론들이 주목을 할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이분은 친일, 친미,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하시는 분 딱 네. 정해져 있죠. 아하. 그리고 국내에서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국민들의 반발 감정에 직면하고 있어서 지지율이 높지 않다. 정해져 있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분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어차피 이분은 미국과 일본과 함께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거죠. 없다. 의미가 없으니까 별로 이것도 참. 주목 안 하죠. 유일하게 일본 언론만 굉장히 이례적인 대통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교수님도 뭐 짧게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뭐 우선 어제 경축사는 해방절 경축사가 아니었고요. 네.
해방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역사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경축사의 해방, 일본, 뭐 역사라는 단어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 없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해방절에 하는 경축사가 아니라 나머지 364의 일 중에 어느 날에 그냥 들어와서 네. 그냥 하는 그런 하나마나 그런 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권의 정말 슬프네요. 예. 그 중요한 기념식이나 이럴 때에 하는 그 대통령의 연설을 정확하게 그 핵심을 짚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거예요. 정말 딱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특별히 그날과 상관없는 얘기들 딴 계속해요. 얘기하세요? 예, 항상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이따 일본 얘기 좀 더 해보고요. 먼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본토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 보도는 되고 있는데 두 나라 다 말이 좀 달라요. 우크라이나는 잘 영토도 넓혀가고 있다 그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 다 격퇴했다 그러고 무슨 말이 맞는 거예요? 자, 일단 자, 지금 그 전쟁 상황부터 좀 알려드리면요. 중남부 쪽 4개 주는 러시아가 이미 점령을 하고 있는 주고요. 우크라이나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의 18%를 러시아가 점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최근 몇 달 전에 러시아가 전선을 하나 더 넓힌 게 바로 이제 위쪽에 하르키우 그쪽 그러니까 동남부 쪽에서 살짝 위쪽에 있는 데로 전선을 넓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 여기를 방어하는데 또 힘들어지고 있다. 왜? 전선 자체가 더 넓어졌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지난 6일 날 우크라이나 군이 어디를 치고 들어갔냐면 그 더 위쪽에 있는 쿠르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본토를 치고 들어갔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병력들이 전선에 집중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설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본토를 치고 들어올 여력은 없을 거야라고 그러니까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에 러시아 국방부에 이미 그것과 관련된 첩보가 들어왔지만 그걸 가볍게 무시를 해줬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자 우크라이나 군은 우리가 8일째 되는 날 러시아 영토에 1000제곱킬로미터를 우리가 장악을 했어. 우리 들어갔더니 러시아군이 다 투항을 하고 그리고 러시아 주민들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고 다 도망가기 바쁘다. 그래서 지금까지 밝혀진 거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피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그 지역을 넓혀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가 허를 찔린 거잖아요. 러시아 측은 일단 그 지역 지자체장을 화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푸틴 대통령한테 우리 큰일 났어요. 비상사태 선포했고요. 난리 났어요. 이러니까 푸틴이 그 말을 끊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온 건 뭐냐면 미국이 보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그 중간 지점까지 우크라이나가 들어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푸틴은 자신의 그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경호원 출신의 듀민 국무원 서기를 현장으로 파견을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장 얘기 못 믿겠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제일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을 거기다 파견해가지고 야 거기 가서 정확하게 상황 보고 와.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군은 왜 러시아 본토를 치고 들어갔느냐. 일단 지금 정체돼 있는 그 전선의 병력들을 조금 더 그 러시아 병력들을 조금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허를 찌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 뭐 평화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서방 국가가 더 이상 무기 지원할 필요 없어라는 회의론에 대해서 무슨 얘기예요? 저희 지원만 해주시잖아요. 이렇게 잘 싸웁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이스라엘만 관심 가지지 마시고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거 관심 가져주십시오. 예, 이런 것들 전략적으로. 목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 들어보면 평론가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 들어간 건 맞고요. 면적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러시아가 지금 허를 찔린 건 사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푸틴도 좀 당황한 것 같고 이 가운데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이 우리는 러시아 영토 관심 없다. 러시아가 만약에 평화회복에 공정한 평화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라면 공격을 멈추겠다. 이 발언은 어떤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네. 발언은 그냥 그대로 분석하면 될 것 아하. 같다. 그러니까 전쟁 그만하자 이런 겁니까? 우리가 침범 안 하겠다 우리도. 그러니까 그만하자라는 얘기까지는 아직은 안 공격 올라갈 거예요. 중단하겠다. 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지금 뭔가의 협상 카드를 벌어야 그렇겠죠. 하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도구로 수단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그래서 예. 실제로 거기는 들어갔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것보다 전 개인적으로 이제 러시아 내부적인 반응에 훨씬 더 관심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네. 러시아 국영 방송사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보도 안 하죠. 보도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심각해서 그런 거겠죠 아마도. 해도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 뉴스를 했고 그다음에 뉴스를 했고 그다음에 뉴스를 했고 쿠스크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잘 마무리됐다. 다음 뉴스는 이런 식이에요. 단신 처리해버리는 거죠. 예. 짧게 내용 분석가 그냥 창피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거는 있고, 그러니까 상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게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최초로 남의 군이 러시아 땅으로 들어간 거. 독일군이 들어왔던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쿠르스크라는 게 러시아에서 푸틴에게 아주 상징적인 게 있어요. 쿠르스크라는 전함이, 그러니까 푸틴이 처음에 예.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제일 큰 사건이 쿠르스크의 전함이 이제 침몰했을 때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푸틴의 대통령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는 게 이제 쿠르스크에 끝나겠다. 쿠르스크에서 시작해서 쿠르스크에 끝나겠다. 아하, 그 얘기. 푸틴을 끝내겠다. 예, 이런 원을 그려서 24시간 걸리는 그런 원을 그려서 이렇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그 러시아 내부적인 반응, 네.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무섭게 하는 반응이 뭐냐면 사회 안에서 국민들의 갈등 부추기는 게 제일 위험하다고 저는 러시아 개인적으로. 안에서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 이런 사태에 대해서 보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은 잘 몰라요. 근데 쿠르스크에서 그 쿠르스크 주민들이 대피하잖아요. 예. 그럼 대피하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쿠르스크 사람들을 보고, 야, 니네들이 여기 왜 왔어? 예. 돈 벌러 왔지. 왜 거짓말해? 국영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 그럼 예. 니들이 거짓말해. 그럼 갈등이 생겨요. 내부적인 사회 갈등. 그게 제일 무섭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그게 예. 5.18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쵸? 보도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맞아요. 네. 그게 또 제일 오히려 돼버리고. 그렇죠. 너들 왜 뭐 했냐. 그런 우리나라로 치면 뭐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우크라이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이렇게 공격한 거 러시아 본토를. 최종 목표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가지인데. 여러 가지죠. 뭐 어느 정도 먹힌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아니요. 정도는? 제가 아닌가요? 봤을 때는 이게 푸틴을 잘못 판단한 게 뭐냐면은 네. 요 정도 우리가 허를 찌르면은 푸틴이 당황해가지고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테러 조직들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나라가 푸틴의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은 테러 조직하고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겉으로는 유지하는 척하면서 물밑으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자국민의 보호를 그럼요. 위해서. 근데 러시아는 자국민이 인질로 잡혀 있다? 그러면 그냥 러시아 전투기에 가서 때려버려요. 자국민 따위는 근데 다시 감히 러시아에 덤벼? 푸틴이 대통령으로 있는 러시아. 이게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단 러시아가 뭘 했냐면은 체첸의 특수부대, 체첸공화국의 특수부대를 여기 투입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우크라이나 군이 과연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일단 들어가서 뭐 장악을 하긴 하겠죠. 흔든다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만큼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군이 그 정도까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뭐가 문제냐면은 고립될 수 있어요. 고급 이런 게 안 되니까.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방 국가를 향해서 뭘 얘기하냐면 저희한테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권을 주면, 승인을 해주면은 내가 푸틴 목도 따버리겠다, 축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가 그걸 절대 승인해주지 않을 거랍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스트림이라는 가스관이 있어요. 네. 그거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거 러시아가 했다고 난리를 났는데 사실은 독일,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중립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발표가 우크라이나가. 지금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안 좋네 우크라이나. 그렇죠. 그 푸틴이 지금 뭐 허를 찔린 듯한 얘기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비슷할 것이다. 푸틴의 리더십에 큰 영향은 없는 건가요? 이렇게 하더라도 스타일상? 지도의 영향은 없겠지만 예, 예. 근데 아까도 평론가님이 예. 짚어주신 것처럼 예. 그러니까 푸틴은 이런 거 용서하지 않아요. 아 용서하지 않는다 이게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작년에 우리가 이미 봤던 시나리오고요. 아. 그러니까 프리고진한테 그렇죠. 푸틴은 이런 게 절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딘가에 숨어 있고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뭐 몇 달 걸리든 몇 년 걸리든 간에 정말 크게 때리거든요. 끝까지 해서 보복한다는 그렇죠. 보복한다는 거잖아요. 푸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항상 복수를 하고 있어요. KGB 출신이네. 예, 그렇죠.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에게 이 복수가 어떤 식으로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어떻게 반복될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네. 정말 규모가 클 곳이고 근데 그게 정말 확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우려가 있죠. 사실은 진짜 푸틴이 무서운 사람인 게 뭐냐면은 네. 이슈가 되는 그 당시에는 그 포용하는 척을 해줘요. 아, 그래요? 특별히 이슈를 더 주목시키는 일을 하지 않아요. 예. 프리고진도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맞아요. 가만 놔뒀어요. 가만 놔두고 가만뒀어요. 예, 벨라루스로 가게 내버려뒀죠. 예. 그리고 2달 후에 딱 비행기 사고로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로 다 죽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렉세이 나발리도 똑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주목을 막 받을 땐 내버려둬요. 네. 그러다가 자 시베리아 감옥에서 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네. 그냥 이런 식이라는 거죠. 끝까지 마음속에 들고 있다가 가만 놔두다가 나중에는 끝까지 할 걸 다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의 본토 침공, 러시아 본토 침공 좀 봐야 될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중동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 협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란의 고위 당국자들이 휴전 성사되면 보복을 좀 늦출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평론가님? 자, 지난달 31일 날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정치국장이 테헤란에서 암살당하죠. 거기에 그렇죠. 대한 보복 공격 언제 일어날 것이냐, 어떤 수위로 일어날 것이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안 한 걸 두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 강경파와 그리고 온건 성향의 뭐 대통령이 대립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이란의 국영 TV에서는 계속 어디를 때릴 거야, 특히 이스라엘 본토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미 그동안 심리적으로 어마무시하게 불안한 상황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언제일지 모르고 야 언제쯤 날아온대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이란 차원에서도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걸 좀 명분 있게 근사하게 잘 넘어가고 싶은데 가장 좋은 모습은 뭐냐면 우리가 너네를 때릴 수 있어. 때릴 수 있지만 니들이 가자지구 휴전만 해준다면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의 복수쯤은 넣어둘 수 있어. 요 모양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15일 날 이집트에서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로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하마스는 가지 않았어요. 네. 당연하죠. 하마스는 갈 수 없어요. 왜? 야, 우리를 때린 쪽하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상하죠. 일단 겉으로 봤을 때는 예. 그 명분을 살리고요. 근데 하마스가 가지 않은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카타르가 이미 하마스의 입장을 다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하마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굳이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이란이 중요한 건 이 자리에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 이 휴전 협상 자리에 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협상이 잘 안 되는 분위기예요. 왜? 바이든 대통령이 3단계 휴전안을 제시를 했고 여기에 하마스는 동의를 한 건데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더 추가를 했거든요. 아니 이것도 해줘. 이것도 해줘. 5가지 요구를 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CIA 국장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수장이 여기 와 있어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갔다는 거예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겉으로 휴전 협상 얘기를 하지만 지금 물밑 대화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물밑 대화를 아마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란도 이스라엘하고 전면전 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미국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쟁 나면 미국 대선은 뭐 민주당 뭐 어려워지잖아요. 아마 막을 것 같은데 앞으로 향방 어떻게 될까요? 하마스도만 직접 이렇게 나서는 것 같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측이니까 어차피 중동 전문가가 아니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는 벌어진 일로 그냥 따져보면 네.
이란은 뭔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했다면 벌써 했겠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물 밑에서 표면 아래에서 계속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 또 중동에서도 아마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에 되게 반대하는 바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중동 내에서도 뭐 네. 물론 미국이나 뭐 이런 세력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이란 본인도 그렇게 막 그렇게 큰 확전을 해서 큰 전쟁까지는 원하지 원치 않을 않죠. 거고 그래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뭐 고함을 지르고 막 뭐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싸울 수는 없는. 네타냐후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만약에 이게 내려오면 구속되거나 철컹철컹 법정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바로 이런 철컹철컹. 상황이 될 수. 지금 우익들하고 이제 극우들하고 같이 좀 하고 네. 있는 이스라엘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계속 연출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상황을 계속 유지하는 게 트럼프 들어올 때까지 유지하는 게 네타냐후 입장도 맞아, 그렇고 맞아. 이란도 그렇고 몇 개월만 참으면 돼 이거거든요. 예, 몇 개월만 참으면 상황이죠. 돼. 네. 예. 그러니까 시나르라는 강경파가 정치국장이 된 게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 너무 나쁘지 좋아. 않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여기서 짚어준 거잖아요. 나쁘지 그러니까. 않다. 그럼요. 요 상황만 계속 유지되면 네타냐후도 계속 자기 삶을 유지한단다. 직책을 유지할 수. 왜냐하면 네타냐후는 정권을. 내려오면 그럼요. 바로 감옥 갑니다. 아, 사람상. 예.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만 해봐 철컹철컹 할 예. 사람들 많죠. 너무 다른 많죠. 나라에도. 예. 트럼프도 좀 뭐 상황이 뭐 곧 선고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얘기도 예. 좀 있었고 일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기시다 총리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총재 선거에.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기시다 총리가 뭐 스캔들 얘기도 했습니다. 비자금 스캔들. 이것도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자금 스캔들 사실은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기시다 총리의 자작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예,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면 비자금 스캔들이 뭐냐면은 딴 게 아니라 의원들이 합법적으로 파티권이라고 해가지고 정치 자금을 모을 수 있는 모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20만 엔 이상이면은 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되고요. 일정 금액 이상을 못 모아요. 네. 그런데 장부에 기재를 하지 않고 초과분을 의원들이 가진 돈이 꽤 많았다는 거죠. 수십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뭐 정치학 교수인 누군가, 시민단체에 있는 누군가가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걸 수사를 담당한 게 도쿄지검 특수부예요. 자, 도쿄지검 특수부는 네. 뭐 예전에는 뭐 정치인들을 잡는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지만 사실은 총리가 휘두를 수 있는 가장 큰 권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잠깐만 이거 우리나라 아니 일본 얘기예요? 예, 검찰 이용해가지고 반대파 잡는 거는 저희 일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슷하네요. 근데 예. 기시다 총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자민당의 가장 큰 파벌이었던 아베파 거의 10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있는 아베파, 니카이파 이런 파벌 우리 다 저기 해체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기시다파도 해체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본인 파벌은 별로 강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본인보다 강한 파벌을 사실 해체하기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 실제로 이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서 처벌받은 의원은 없습니다. 처벌받은 의원 없고요. 그냥 그 밑에서 일을 하던 참모진들 몇 명 정도가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처벌. 근데 기시다가 이게 자업자득이 된 게 뭐냐면은 기존에 이 큰 파벌을 해체하고 나면 자기한테 권력이 이게 몰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언론에서 이걸 이제 흔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안 좋아졌다.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기시다는 빠져나가고 제대로 의원들은 처벌받지 않고 그냥 그건 구역은 그대로 남았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사실은 그래서 비자금 스캔들이 저는 정말 뭐 일본 정치계의 구악이 드러나서 이걸 일소에 어떤 개혁하기 위한 협하기 위한 그냥 기시다가 자기보다 조금 권력이 핵심에 있는 사람들 치기 위해서 이걸 흔들어 봤는데 생각외로 실패했다. 그렇죠. 자기를 치는 자기한테 스스로 자기 족쇄가 된 거죠. 덫이 돼버린 상황이고 기시다 이제 나가면 저는 교수님한테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기시다하고 윤석열 대통령 되게 친했잖아요. 뭐 오므라이스도 묻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기시다 다음 사람이 온다면?
뭐 일단 누가 오는지를 봐야 하는 네.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민당에서 뭐 자민당이겠죠. 자민당이겠죠. 예, 네, 자민당. 자민당에서는 뭐 자민당이라고 해서 똑같은 정책을 펼쳐주는 게 보장이 네.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누가 오느냐에 또 봐야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측에서는 당연히 변화가 없을 거라고 저는 그대로 개인적으로 갈 봐요. 거고. 네. 네. 근데 당연히 상황이 바뀔 수 없는 게 그 새로운 사람이 뭔가의 새로운, 그러니까 기시다랑 자기가 다르다고 네. 이제 내세워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랑 뭐 미일 관계라든가 뭐 일북 관계라든가 북일 관계라는 관계. 게 뭐 이런 관계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측이 대한민국 측이 패신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데 좀 놀라운 게 원래 바이든, 기시다, 윤석열 대통령인데 바이든도 지금 후보직에서 사퇴를 했고요. 기시다 나가고요. 어쩝니까? 혼자 남죠. 윤석열 대통령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죠. 어찌 됩니까 이거? 그럼 특히 트럼프가 되면. 우리도 바꿔야 되는 게 맞나요? 무슨 소리가 갑자기? 아니요, 예, 그냥 뭐 2, 3년 후에 바뀌겠죠. 그렇죠, 예, 바뀌겠지만, 우리도 네.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시다 다음이 누가 오느냐? 사실은 저는 일본은 총리의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나라예요. 아, 그렇죠. 결국은 그 바지 총리를 내세워서 그 정책을 결정하는 건 자민당 내의 핵심 세력이죠. 개파. 예, 핵심 세력인데 지금 자민당 내에서 어쨌든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가장 큰 핵심 세력이었던 이 사람 죽어버렸잖아요. 사망했고요. 지금은 아소다로 전 총리가 권력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소다로라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분 한국도 이제 비밀리에 좀 몇 번 방문을 하고 네. 이분이 방문했을 때 기사가 잘 안 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자, 아소다로가 과연 누구를 앞세워 가지고 할 것이냐.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한 그리고 아소다로가 권력을 지금 잡고 있는 한 뒤에서 잡고 있는 네, 한 별로 크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누가 총리로 나서건 상관이 없고요. 다만 대놓고 극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섰을 때는 조금 더 강하게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네. 염두에 두시면 되고 네. 늘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얘기가 나와요. 예, 저분이 제일 유명하다. 네, 네. 주변 국가들과 관계를 중시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총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아베 저격수라고 불린 사람 아닌가요? 네, 예. 이분이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좋다 이런 얘기해서 우리 네. 언론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자민당 내에 파벌이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시바 시게루는 거의 외딴섬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기시다 총리가 사실 본인이 계속 권력에 대한 의지를 막 불태웠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퇴임을 발표를 했거든요.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도대체 이유가 뭐겠느냐. 결론은 그거예요. 뒤에 있는 핵심 세력이 야 기시다 이제 너 내려와. 이제 내려와라는 그 메시지를 시그널을 강하게 줬을 거고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기시다가 아마 약속받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본인의 자리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장남이 있거든요. 네. 장남을 총무 비서실의 비서관으로 채용을 했다가 논란이 됐는데 채용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가는 정상회의에 따라가가지고 쇼핑하러 다녔어요. 관용차 아이고야. 타고. 그거 문제돼가지고 결국 물러났거든요. 네. 근데 기시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을 어쨌든 다시 또 데려와야 돼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모로. 그리고 기시다 입장에서는 지금 물러나는 모양새가 좋습니다. 왜? 사도광산 내가 세계유산 등재했어요. 한일 관계. 자기 치적 공적 중에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 한일 관계더라고요. 업적이 많아요. 업적이 많아요. 지금 업적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본 위주로 한일 관계를 완전 바꿔버렸어요. 당연합니다. 기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시다는 지금 물러났더라도 별로 본인한테 손해가 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여전히 의원이고요. 여전히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자, 겁니다. 일본은 내각 책임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의원이 총재에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일 할 수도 있고 그럼요. 또 다시 갈 수도 네. 있고요. 아유, 그럼요. 장관 할 수도 있고요. 그럼요. 여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총선에서 당선만 되면 돼요. 아유, 당선 그럼요. 되겠죠. 뭐 안 되는 항상 게 없죠. 됩니다. 됩니다. 항상 됩니다. 그래도 자민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2차 대선 언제부턴가 계속 거의 일부 시간 빼고는 계속 그러면은 많은 반복돼서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럼 여론조사하면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몇 %나 나올까요? 라고 궁금해하잖아요. 네. 이 정도로 자민당이 수십 년간 잡고 있으면 뭐 지지율이 한 5-6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낮아요. 매우 낮아요. 기시다 총리 엄청 낮잖아요. 낮습니다. 거의 기시다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또는 그것보다 낮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 근데 왜 자민당이 정권을 잡나요? 야당에 대한 없어요. 지지율은 예, 더 낮아요? 4% 더 낮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얘기 좀 드리고 이웃 나라긴 한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 민주화가 뭐 됐다고 하긴 어려워. 정권 교체가 그렇죠.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은 그 뭐 아주 수시로 정권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약간- 러시아는 아예 또 정권 아예 안 되잖아요. 푸틴이 쭉 그냥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는 그거는 전형적인 독재, 그러니까 권위주의죠. 네, 권위주의식의 예, 독재고. 권위주의 독재 그렇죠. 국가. 일본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완벽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싱가포르 라이트?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약간 정확해요, 이런 정확해요. 예.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이잖아요. 이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이 주변에 동북아시아에 네.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일본이나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정치 체제다. 쭉 계속 간다. 우리 그렇죠. 빼고는 우리 빼고는 우리는 계속 바뀌니까. 제일 민주주의예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한국은 제일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꿔버립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도 탄핵시켜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인사 프라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이 제일 재밌는데. 네. 또 조회를 많이 하십니다. 네. 많이 보시고요.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 인사 프라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생방송 끝나고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SNS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다시 보기 하고 댓글 참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